정부가 WTO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부당성을 국제 여론에 호소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규제 철회를 압박하는 동시에 이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사태 해결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지금 읽히는데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 30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열었고요.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비상 상황이라며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 갈등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짚어볼 문제들 오늘 오후 토론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그리고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양 교수님.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지금 WTO에 이 긴급 의제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이제 중대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계시는 점이 분명히 이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났고, 또 지금 제네바에 가 있는 현지 백지아 대사가 이 문제를 지금 긴급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지금 일본 측이 부당하게 한 나라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하고, 또는 이제 신뢰훼손이라는 이게 상당히 좀 비상식적인 논리로 이것을 통상 무역 문제에다 적용을 했다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것을 지금 국제 무대에서 지금 발신을 했거든요. 이걸 포함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알리는, 호소하는 그런 노력이 계속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 측의 반응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안보상의 유의고 이것은 WTO에 접촉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가트 11조라든지 또는 이제 수출 물품을 규제하거나 또는 그것을 통상적인 양을 갑작스럽게 줄이는, 또는 한 국가만을 특정화해가지고 수출을 규제하는 행위 자체는 상식적으로 봐도 이것은 저는 이제 WTO의 규정이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 교수님, WTO의 긴급 의제로 상정한 거, 이 국제 무대에서 공론화한 것은 일본에 대한 이 외교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우리 측의 전략으로 일단 좀 봐야겠죠? 예, 맞습니다. 정부가 상당히 합리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WTO 제소가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현안에 대한 어떻게 국제사회의 어떤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명분 싸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상당히 정부가 투트랙으로 가면서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WTO에 제소하고, 그다음에 산업 측면에서는 대응 방안 모색하는 거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참고로 지난 WTO 제소에서 후쿠시마 수산품 수입하는 거에 대한 규제 관련돼서 일본이 사실 우리나라한테 이제 WTO 제소를 했다가 패소한 사례가 있죠. 1차에서는 승소를 했었는데 2차에 가서 결국 우리가 이겼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어떤 시사점이 뭐냐면 이 WTO 무역 거래에서 자의적으로 차별성이 있었는지 여부, 그다음에 이제 절차상 어떤 조치에 불명확성이 있었는지가 사실 주요 관건이 돼요. 근데 전자로 보게 되면 자의적 차별성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절차상금 조치를 잘 취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일본의 이제 어떤 근거에 대한, 이유에 대한 게 애매모호한 발언들을 하면서 사실은 불명확성이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가 WTO에 제소를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좀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사회의 공론화 작업을 통해서 외교적 노력은 외교적 노력대로 하고 본격적인 대비 작업,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 교수님, 긴급 의제로 채택되자 일본 측에서도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시 정당한 조치라며 강한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잘 맞지 않습니다. 이게 누가 봐도 이것은 굉장히 보복 조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지속적으로 두 가지 요구를 했었는데, 하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화해치유재단 해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일본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작년 10월 말에 나온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대책을 세워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우리는 2015년 12월에 있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의 기본적인 취지는 뭐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번 다시 한국 정부가 외교적인 쟁점으로 삼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앞서서. 그건 삼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 2개월 동안 한 번도 그 문제에 대해서 외교적인 쟁점으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법부에 더구나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권 분립이 있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따라서 그동안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을 말하자면 검토를 하면서 대응을 해왔지만,
지난 5월 15일 날 이낙연 총리께서 한국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이런 그 언급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6월 19일 날 한일 양국 간의 자발적인 기업의 모금을 통해서 개인 보상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죠. 근데 일본이 여기에 대해 즉각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본인 입으로 아베 수상 본인 입으로 6월 28일, 29일 날 G20 서미트에서 자유무역을 지켜나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무차별적이고 그다음에 개방된 열린 무역 사회를 글로벌 무역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엉뚱하게 경제 보복을 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건 자가당착이고 본인이 한 약속을 본인도 지키지 않고 그리고 본인이 한 그것도 나흘 전에 한 약속을 말입니다. 그건 자유롭게 열린 무역 그리고 보호주의 반대라는 것을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거기에서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고 누가 봐도 경제 보복인데 역사 문제가 있으면 역사 문제로 풀면 될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수출 무역에다가 적용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어떤 전후의 무역 질서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건 부적절한 처사다. 이렇게밖에 드릴 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비판적인 논평을 좀 해주셨고요. 서 교수님, 예. 한일 양국의 서로 상반된 입장, 뭐 어제도 그렇고 뭐 오늘도 재차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국제사회의 지지, 뭐 외신 보도를 좀 포함하셔서 어느 쪽으로 좀 흐를지 좀 짚어주십시오. 일단 일본의 수출 규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중국, 뭐 영국, 미국 언론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요. 사실 민간 단체에서는 이제 주로 언론을 통해서 사실 그 일본의 어떤 그 자의적인 예. 그 조치가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일본의 어떤 무역 정책, 최근에 G20 정상회의도 열렸고 거기 이제 주제가 이제 자유무역이었는데 사실 일본의 이중성을 이제 적나라하게 노출시키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국이나 특히 이웃 나라나 또 서방 국가에서 상당히 비난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그 외교 문제를 통해서 이런 어떤 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잘 우리가 알리고 거기에 대한 논리적 어떤 대응 조치를 잘 마련했을 경우에 국제사회 여론 자체는 우리한테 상당히 우호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주요 그 서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이제 반도체라든지 특히 OLED 패널 같은 거가 수출이 제한이 됐을 경우에 예. 글로벌 경제에 상당히 애플이라든지 뭐 퀄컴이라든지 이런 IT 기업들의 상당히 생산에 차질이 있다. 그럼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걸 통해서 국제사회의 어떤 그 지지를 이끌어내는 노력도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외교부는 이 국장을 현지에 파견해서 미 국무부 관계자들과 협의를 갖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 교수님, 미국이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이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나선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한일 간에 이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 있었으면 반드시 개입했습니다. 예. 사실 일본 측이 주장하고 있는 청구권 협정 위반 사항이라는 것은 청구권 협정 자체를 설계하고 추진한 쪽은 미국 쪽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일 간의 역사 영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개입을 했는데 역시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까지는 역시 한미 동맹 또는 이제 미일 동맹을 통해서 한미 간의 안보 협력이라는 그 이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동맹 관리 차원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온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건 위안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이제 다자 체제가 아니라 양자 체제, 더구나 양자 체제 가운데서도 어떤 통상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우리 쪽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한국 측이 더 부담해야 된다든지 또는 심지어 이번에 G20에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냐면 미일 안보조약까지 위협하는 말하자면 일본의 지나친 무역 흑자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차원에서 미일 동맹은 너무나 지나치게 일본에 유리한 편무적인 동맹이다. 예. 따라서 적절하게 부담을 하지 않으면 이건 파기까지 가능하다라는 식의 그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예전과는 사뭇 달라진 그런 양상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미국이 개입하리라고 봅니다. 특히 미국은 한미일의 안보 협력이 위험에 처하거나 지금처럼 상당히 악화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무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는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거든요. 또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국 자체가 지금 GM이라든지 애플 같은 데서 당장 타격을 입게 됩니다. 네. 삼성의 디램이라든지 디스플레이를 미국에 수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 기업 자체가 어떤 심각한 위협에 빠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직접
저는 개입할 것이다. 그 시간은 아마 적절한 시점이 언제인가는 모르지만 예. 개입 자체는 거의 분명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미국이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 미국이 중재에 나선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각에서 뭐 오늘 보수 언론도 그렇고 그 반화웨이 전선에 일본이 즉각 동참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좀 레깅, 뭐 지연 전략을 펼쳐서 당장 나서지 않는 밉보였기 때문에 이런 시각도 좀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는데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일본에서 상당히 이제 좀 다각적인 그 목표가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한국 국력 자체가 굉장히 부성한 측면이 있고 한국의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또는 이런 산업 자체가 상당히 위협이 될 정도로 이미 디스플레이 같은 거는 일본을 초월했거든요, 우리가. 예. 그런 점에서는 적당한 견제를 날릴 필요가 있었는데 이것을 빌미 삼아가지고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한국이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생산이 줄어들게 되면 대만이나 중국이나 베트남도 직접 타격을 받게 됩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한일 간뿐만 아니라 글로벌 생산 어떤 유통 라인이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이 부당한 수출 규제 자체는 단기간의 효과를 볼지 모르지만 두세 달 지나고 나면 일본 자체가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되고 또는 중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지점에 가면 한일 양국이 타협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는 마련이 될 거라고 보고 근데 그것을 잘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어떤 이것을 정치적인 그 타협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그 노력은 앞으로도 더욱더 가속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중재 가능성과 관련해 또 비판적인 일각의 시각과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서 교수님, 사실 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를 의식해야 한다면 한일 간 갈등 좀 썩 좋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제 한미일 공조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북중러 이제 그 삼각 구도에 대응하는 네. 그런 그 전략을 갖고 있죠. 뭐 전통적으로 뭐 우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현재 사실 그 이제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외교통상부에 이제 예. 고위층이 이제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일본의 어떤 부당한 조치를 알리고 미국의 지지와 중재를 이제 요구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뭐 일단은 뭐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이고요. 예. 아울러서 이제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애플이라든지 퀄컴이사라든지 뭐 GM사의 직접적인 생산에도 예. 우리나라의 어떤 생산 차질, 수출 차질이 이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요인을 많이 강조하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비즈니스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잖아요. 모든 예. 어떤 정책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자국 기업의 어떤 그 불이익이 가는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이제 묵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조금 걱정되는 거는 예.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하고 일본이 가까운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전통적인 또 미일 공조 체제를 감안할 때 특별히 이제 어느 한 나라 국가에 손을 들어주는 게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 이제 그 감정적인 어떤 그런 호소보다는 예.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제 미국 국익에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됐는지를 판단해서 우리가 이제 조언을 하고 거기서 지지와 중재를 얻어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미국의 중재 가능성 또 지금의 이 한미일 간의 이 국제 통상 그 역학 관계와 관련한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토론을 좀 하고 있는데 양 교수님, 이 국제적인 여론전과는 이 별개로 곧 우리와 일본의 양자 간 협의도 열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2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하지만 이 원만한 대화는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일단은 지금 이미 그 외무성 또는 경제산업성 또는 한국 외교부나 산업자원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예. 그 선을 넘어섰고 아베 수상관저에서 전략적으로 지금 수개월간 준비해온 어떤 기획작품이기 때문에 실무선 자체의 만남 자체는 의미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 어떤 단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나 이건 국제법 또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WTO나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은 추진해 나가야 되지만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가장 빨리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한일 양자 회담입니다. 예. 예를 들면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현 단계로서는 강대 강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일 양자 간의 채널은 계속 열어놔야 되고 예. 그것은 계속 지속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지금 갑을 관계에서라면 우리가 의뢰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본 측에 제안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송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방해하고 또 일본 측과 저쪽의 상대편이 어느 정도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대화를 하고
또 지금 외교부의 김정한 국장이 일본을 방문해가지고 12일 날 지금 일단은 예정은 돼 있습니다. 저쪽에서 외무성에 아마 가나스키 국장이 나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일단은 채널은 계속 가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통해 가지고 한일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국의 외교적인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일본 측 국민에게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의 실마리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역시 지금처럼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채널이 가동돼야 양측이 지금 어떤 맞습니다. 입장이고 의중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런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서 교수님께는 이 부분을 좀 또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의 배경으로 지시했던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 문제입니다. 일본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역시 보십니까? 예, 일단 일본의 황당무계한 얘기로밖에 안 들리고요. 불화수소의 대북 반출이 일어났다고 하면 우리도 사실 유엔 결의에 대한 결의에 대한 위반 사항인데 그거를 유엔이나 미국에서 사실 그거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일본이 앞서서 수출 규제로 그거를 제재를 한다? 언뜻 볼 때 국제사회에서도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이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일본과 우리와의 문제를 넘어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넘어선 부분이죠. 유엔에서 그거를 이제 결의한 사항을 우리가 위반했다 그러면은 일본이 나서지 않더라도 국제사회에서 그거에 대한 그 논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선제적으로 그걸 나섰다는 거는 국제사회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자의적 차별성 아까 이제 그 WTO 제소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어떤 차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객관적 근거 갖고 이제 분명히 이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좀 그건 심증일 뿐이지 본인들이 사실은 어떤 근거도 없는 거고요. 그 심증이라는 것도 사실 본인이 억측으로 이제 만들어낸 논리라고 봤을 때는 국제사회에서 어떤 그 설득될 수 있는 충분한 그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양 교수님께는 또 하나의 쟁점인 한일 청구권 협정 문제를 좀 여쭙겠습니다. 일본에선 이 국가 간의 약속을 저버렸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좀 애매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1965년 청구권 협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유상 무상 5억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해결된다는 것은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때 그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분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1910년부터 45년까지 일본의 강제 불법적인 점령이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합의를 못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강제징용 보상 부분은 분명히 들어 있었는데 이것이 1944년, 45년에 집중적으로 벌어진 강제징용에 의한 그 가혹한 노동 착취 이 부분이 포함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그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본은 식민 지배가 합법으로 보았기 때문에 경제 협력 자금으로 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는 사죄하고 보상했다. 그래서 받은 돈이 5억 달러다. 이렇게 국내에서 설명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일본 측은 그때는 불법이고 지금은 합법이지만 우리는 그때도 1910년도, 1965년도 다 불법이다라는 논리에 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보기에는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이때 5억 달러가 경제협력 자금이지 개개인에 대한 이런 그 강제징용의 보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05년에 민간공동위원회에서 강제징용 부분이 그 1965년에 맺은 청구권 협정에 5억 달러에 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가성을 하고 볼 수 없고 정신적 위자료는 일본 기업이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뭐냐면 65년의 청구권 협정이나 아니면 2005년에 나온 그런 그 문서 공개에 따른 이 강제징용이 포함된 부분도 전부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제 위에서 정신적인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것이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이미 대법원 판결 자체하고 청구권 협정 자체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단 일본 측에서는 국가 간의 조약이기 때문에 투 보이스, 두 개의 목소리가 있어서 곤란하다. 한국의 입법부나 사법부가 어떤 조치를 하든 간에 행정부 간에 맺은 약속은 그대로 준수돼야 된다는 것이 일본 측의 약속이거든요. 요구이고.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일본 측의 주장하고 한국 측의 대법원 판결이 약간 대립되는 이건 정치적으로 타결해가지고 풀어낼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본 정부하고 한국 정부가 모두 공히 지혜를 모아가지고 정치적인 타결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지금 이제 현 주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은 중재위원회 설치를 한국 측에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답변 시한이 오는 18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 중재위원회 설치에 한국이 동의를 하지 않게 되면
이 문제는 지금 국제사법재판소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재위 설치를 결정하는 오는 18일이 한일 갈등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 교수님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예, 한일 청구권 협정이 이제 중재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그 3조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번 그 일본의 수출 규제하고 연계시키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별도의 이슈고요. 이게 이제 일본 수출 규제를 촉발하게 된 뭐 원인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이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수출 규제를 더 심화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우려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더군다나 이번에 그 중재위원회 이제 설치하자고 요구하는 게 일본의 두 번째 요구라고 하거든요. 요 두 번째 요구인데 이럴 경우에는 삼국 정부가 중재자로 나서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일본의 어떻게 보면 입김이 작용하고 또 상당히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중재원회 설치를 통해서 이제 그 요 한일 청구권 협정 요 문제를 논의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 교수님, 이 18일 이후에 일본 참여연 선거 또한 변수로 좀 작용하겠죠? 지금 이제 사실은 일본 참여연 선거 앞에 그걸 노리고 나서 국내 어떤 보수층 결집 이걸 포퓰리즘적으로 노리고 나서 나온 것이 7월 4일 수출 규제 조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국 때리기가 별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일본 내부에서 그래서 지금 더구나 이제 우리는 상당히 일본의 어떤 부당한 이런 수출 규제에 대해서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언론도 그렇고 여야당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그런데 비해서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도쿄 신문, 니케이 신문, 그다음에 아사히 신문에서는 이 조치가 부당하고 철회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여론이 일본 국민들도 그렇고 여론도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이 7월 18일 날 중재위원회 설치를 시한으로 마감을 정해놨는데 이것도 사실 부당한 겁니다. 청구권 협정을 읽어보면 일본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습니다. 양자가 동의해가지고 이게 시작되는 건데 자기들 멋대로 5월 20날 해가지고 중재위원회 가자는 것을 한 달 내에 설정을 해놓고 또다시 30일 이내에 중재위원을 선임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자기들 멋대로 일정을 정해놓고 또 가고 또 설정해놓고 이렇게 강짜를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7월 18일 빌미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일본 측에서 ICJ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 하는 것을 우리가 안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 조치가 나올 경우에는 사실 신경이 쓰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세계에 대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뿐만 아니라 일본이 지금 그 협박하고 있는 백색 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이제 배제할 경우에는 이건 이제 판이 또 굉장히 더 악화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지금의 없습니다. 일부 품목을 넘어서는. 저는 이제 일본은 거기까지는 자제할 거라고 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건 사실상 경제 전쟁에 가깝습니다. 이건 도저히 한국 측이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외교적인 협상을 한일 양국이 조금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더 중재해야 된다고 보고 7월 18일은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는 지금 예상을 합니다만 그것은 8월에 나올지 9월에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일단은 추가적인 보복 조치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측에서 이런 만반의 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일본의 이런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우리 산업은 적지 않은 타격을 지금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주요 기업인들과 경제단체를 초청해 간담회를 좀 가졌습니다. 서 교수님,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 아예 덧붙여서 좀 이 부분도 여쭤볼게요. 너무 대응이 늦은 건 아니었는지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함께 좀 거론해 주시죠. 지금 시기에 일단 대기업 총수들하고 간담회 하신 거는 사실 대통령께서 상당히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특정국에 대한 그 부품 소재 의존도를 줄이겠다. 그게 사실 오늘 회의의 요지였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정부하고 기업 간의 어떤 대립 관계에서 상시 소통 채널을 좀 확대하겠다. 그런 말씀도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기 대책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수입선 다변화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 생산 확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좀 인상적인 거는 국내 그 업체들이 어떤 그 기술력이 높은 그런 부품 소재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이제 환경 규제 영향 때문에 정부의 어떤 인허가 절차들이 많이 지연됐던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걸림돌이었는데
그런 것들도 행정 절차에 신속하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도 좀 하셨고요. 아울러서 이제 예산 지원에 있어서도 국회에 물론 동의를 얻어야겠지만 그런 쪽에서 협조하에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도 하셨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국산 부품의 어떤 그 소재에 대한 국산화율, 부품에 대한 국산화율을 이제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위해서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와 금융 지원도 이제 확대하겠다 이런 요지였거든요. 시기적절하게 상당히 잘하신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정부가 이제 혼연일체가 돼서 어떻게 보면 이 위기를 좀 극복해야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좋았던 조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양 교수님. 한일이 합의에 도저히 못했을 경우 일본이 추가 수출 규제를 단행할 가능성, 그렇게 되면 지금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말씀을 직전에 좀 해주셨는데 여러 채널과 뭐 다른 부분을 통해서도 추가 가능성이 거론되는 그 산업 분야 뭐 지적도 하시고 검토도 하셨을 텐데 뭐 자동차, 음식료, 뭐 유통업종 영향이 확대될 것이다 이런 부분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교수님께서는 뭐 추가 업종, 산업군 어떤 부분이 좀 위험한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이제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백색 국가에서 배제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대부분의 핵심 전략 물자들은 다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에 지금은 이제 이 생산에 필요한 어떤 그 재료들인데 그게 아니라 반도체 장비까지 포함됩니다. 이건 상당히 이제 한국 경제로서는 심각한 사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저는 최대한 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화이트리스트 이것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측에서는 이제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강변을 하고 있냐면 지금 아시아에서 이 화이트리스트에 들어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나 대만도 전부 다 화이트리스트 국가가 아닙니다.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도 거의 없습니다. 주로 이제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27개인데 한국하고 주로 북미라든지 남미라든지 이렇게 포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것은 특혜 조치를 약간 내리는 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한국과 일본의 지금까지 생산 라인을 보게 되면 일본의 1층부터 8층까지 있다고 한다면 1층부터 4층까지는 일본의 주요한 핵심 부품 또는 장비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 그 위에서 우리가 이제 조립하거나 추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생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 자체가 단기간에 바뀌진 못합니다. 지금은 이제 우선 당장 어떤 국산화율을 높인다 또는 여러 가지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에 대한 보조를 높인다고 하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수년 걸리는 것이고 또 올해부터 아무리 1조 원을 쏟아부은다 할지라도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5년, 10년 걸립니다. 예를 들면 에칭가스를 수출하는 이건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그 재료 중에 하나인데 100년 이상 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덕물을 아주 그냥 독가스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그냥 그 독성이 강한 화학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데는 엄청난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1, 2년에서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따라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우선 당장 2차 보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일 간의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 가지고 추가 보복이 나오지 않는 최대한치를 그런 그 일본으로부터 양보를 끌어내는 그런 외교적인 노력이 지금 절실한 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해법까지 함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두 분께 좀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뭐 당장의 해결책 최선은 아니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될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 교수님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사실은 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너무 우려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본과의 어떤 수출 의존도를 완전히 이제 끊어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좀 기업들한테 좀 쓴소리를 좀 하고 싶은 게 그동안에 정부야 뭐 일본의 전략적 파트너라서 좋았던 시절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일본은 항상 기업 입장에서는 그 가상의 리스크로 생각을 해가지고 국산화율을 높이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좀 그런 게 못했던 것 같고요. 지금 이래도 조금 이제 우리가 공급업체의 어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업들이 그 전방 연관 산업에 대한 수직 계열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지금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부품 소재 안정적으로 납품하는데 상당히 리스크가 좀 적습니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업황이 이렇게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그 사실은 그 전방 계열화가 돼가지고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자회사 형태를 갖고 있을 때 수요가 적어지게 되면은 같이 이제 사실은 그 소재 부품 공급하는 업체하고 모회사하고 같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사실은 부품 소재의 그 전방 계열화를 좀 소홀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본에서 부품을 가져오는 게 상당히 리스크라 생각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완전히 일본 소재 부품을 0%로 만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정부의 기술개발 투자금에 대한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과거 우리 한 10년 동안에 보면 우리나라의 그 R&D 투자 자금 지원 금액이요 매년 늘고 있어요. 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일본에서 의존하는 부품 소지에 대한 그런 투자 자금을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에칭가스라든지 불화수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일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 대체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국 의존도가 높은 일본 수입품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재무성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일본에 수출하는 그 연료용 그 경유가 사실 한 90% 이상 점유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잘 관리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히든 카드로 쓸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